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맛이 안 나요. 그럴 리가. 다시 해봐. 정말 맛이 안 나요. 공부할 맛이 안 나요. 네. 모 장관 후보자의 딸이 신공에 가까운 무시험 프리패스를 잇따라 선보이는 걸 보며 이 땅의 학생들이 내뱉는 넋두리입니다. 불법은 없었다는데 그러면 그런 널리고 널린 합법적 기회를 못 챙겨 먹은 국민만 봐볼까요? 어떤 시인이 서울대를 예찬하며 그랬다죠.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라고요. 지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귀를 열어 민심을 듣게 하라 이렇게요. 8월 23일 금요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는 구속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장대호가 수년 전까지 온라인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활발한 대인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관상 관련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오면서 관상 카페요? 그렇죠. 네. 회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관상과 주식 투자 등 상담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네. 수시로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면서 활발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은둔형 외톨이라는 지적과는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8월 1일 올린 게시글에 장 씨는 네. 평일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 롯데월드나 서울랜드에 가서 사진도 찍고 기구도 타고 수다도 떨고 싶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무슨 대인관계가 저 글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관상 카페를 한동안 운영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어떤 유언을 같은 암시를 주는 글도 남겼다면서요? 네, 2014년 10월 24일에 올린 네. 글인데요. 사실 유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관상 카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은데요. 네. 글은 이렇습니다. 사람 몸은 언젠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아하.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유골은 바다, 강가, 산기슭에 뿌려라. 제사도 지내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라. 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하자. 난 이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자기는 이 뭐, 대한민국 땅이 좁기도 좁으니까 뭐, 이게 크게 넓게 묘 안 쓰겠다. 그냥 나 죽으면 저기 화장해서 여기 뭐 강가나 뿌려라. 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정말 훌륭한 분, 그런 분들이 자손들에게 유언 남길 때 내가 죽거든 떠르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관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긴 글 중에는 뭐 범죄 관련 글은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은 좀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이 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폭행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 문단 속에 둔감하고 범죄당하기 딱 좋은 관상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상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밤에 활동하기 좋아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성폭력과 범죄를 쉽게 당한다라는 글을 해당 카페에 2012년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수정 교수님 요즘에도 이제 이런 시각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성폭력, 성범죄 그 어떤 그 피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소위 이제 그야말로 피해자 책임론에 찌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런 아하. 생각을 여기다 올렸는데요. 네. 잠깐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밤에 활동하기 좋아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폭력을 많이 당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폭력 이제 피해자 가해자 관계 통계 같은 게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연식범. 당하고요. 그리고는 성폭력 피해의 한 10% 정도의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입니다. 네. 얘네들은 밤에 늦게 안 다니고요. 집에 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하. 대부분 학교에 있고 방과 후에 네. 결국은 귀가 중에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밤 늦은 시간대에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대호가 올린 글은 네. 그야말로 소위 강간통념에 해당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일 뿐 네. 객관적인 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조금 전에 이제 이수정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저 화면에 장대호 관련 사진인 것 같은데 대체 뭘 먹는 듯한 사진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대호가 평소에 이제 활발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본인이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일상 사진을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한 아하. 그런 사진도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사진에 얼핏 보면 아마 패스트푸드점 같긴 한데 저게 보세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음료수 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앉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 말씀처럼 무슨 대인관계 기피증 있는 사람 같지는 않다. 뭐 어디 놀러 가자는 글도 남기는 거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모습만 놓고 보면 누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 그런 사람인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 모습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활발하게 동호회 활동, 카페 모임 활동을 하던 이 장대호가 돌연 종적을 감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장대호가 네. 갑자기 돌연 2017년 초부터 행적을 감춥니다. 아하. 행적을 감추기 직전인 2016년 11월 17일에 네. 본인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못하겠다라는 예고도 해요. 아, 그래요? 이 예고의 내용이 네. 외국어도 공부하랴, 모텔에서 피임 도구도 팔랴, 춤도 연습하랴, 재테크도 연구하랴, 살궁리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글을 자주 못 쓸 것 같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2017년 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장대호가 본인의 관상에 대한 고찰과 관법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 현재 운영자인 본인에게 카페를 위임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대로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러한 장대호가 2016년 말에 어떠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제까지 하는 삶과는 다른 삶을 선택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도 중요한 범죄의 동기 중에 하나로 작용할 여지도 있겠다. 이러한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저걸 보세요.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관상 관련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 여러분 아신 거죠? 실제 현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한 대인 관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2017년 초부터는 이번에 범죄를 저지른 서울 구로구 모텔에 근무했는데 지금 보세요. 근데 2016년에 남긴 글에 보면 모텔에서 피임 도구도 팔랴. 그러면 이때도 다른 모텔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돌연 종적을 감춘다?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진짜? 글쎄 심적 변화가 틀림없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떤 생활상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간상에 올리는 자신을 피력하려는 글이
실제로 정말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만 올리느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네요. 본인이 원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일종의 일루전이죠. 일루전처럼 네. 누구나 사실 뭐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사실관계 확인 안 하니까 그러네요. 좀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올리지 않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뭔가 좀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싶어 했던 이런 욕구가 2017년도부터 증발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 뭐 나아가서는 이제 우울증이나 뭐 네. 또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반사회적 정서도 그 기간에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사회적인 어떤 사고는 아마 이 사람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형성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20대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갑자기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문제는 이렇게 고립이 시작되면서 네네. 문제 행동으로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네. 장대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저 모습은 사실 많은 분들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런 모습은 경찰 조사 내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면 2배로 갚아준다. 장대호가 자수위의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방이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이렇게 반말을 하고 내 얼굴을 향해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죠. 네.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네.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자수를 해올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해할 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 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실 고유정 사건만큼이나 이 시신을 훼손하게 잔혹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자신의 이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심리를 갖고 있다면 마음에 없는 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 유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건데요.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방어적인 기제입니다. 아하.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했을 때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뻔뻔함이라는 것, 정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방어 기제인데요. 실제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둘 다 낮추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피해자 유발론을 하지만 나도 지위가 낮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얘는 더 별 볼 일 없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피해자 유발이라는 프레임은 똑같은데요. 프레임은 똑같지만 거기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 학습을 했습니다. 네. 160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여성한테는 아마 굉장히 많이 배척을 당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당당하게 보이고 무시하는 태도, 내가 뻔뻔하게 나오고 날 좀 낮추고 더 상대방을 더 낮췄을 때 자기한테 오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방어 태도를 계속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대호예요. 그런데요, 이수정 교수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장대호의 평소 평판은 또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 사람 비교적 성실하게 모텔에서 일을 했다 이런 진술이 많고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허허. 주말에 집에도 안 가고 뭐 따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이제 모텔 관리에 전력을 했다. 네. 뭐 정신병력도 없고 전과력도 없고 그래서 네. 비교적 뭐 주변 사람들이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그때그때 얘기 못하는 이 사람의 좀 내성적이고도 수동적인 성격도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수틀리는 상황이 전개되면 해소를 못하고 네. 꾸역꾸역 속으로 사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그게 결국은 한계에 오게 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이제 성격을 보통 수동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일종의 이제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 4만 원을 후불하겠다 이 이제 주장인 거지 네. 사실은 그 피해자를 애당초에 그야말로 악감정을 가지고 요 사람만 죽여야지 이런 이제 동기는 아니었던 걸로 아하, 보여서 네.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동기들이 아마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만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피해 경험을 유발한 그 가해자들에 대한 이제 동기인 것인지 사실은 좀 잘 따져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대호에 대해서는 오늘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 뻔뻔한 주장을 굽히지 않을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제주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제주도의 평화로웠던 한 도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저녁 8시쯤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 옆 화단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물차가 달려와서 이들을 덮칩니다. 세상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죠. 피할 겨를도 없이 이들을 덮쳤는데요. 잠시 후에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기가 무슨 좁은 도로, 그렇게 좁은 도로도 아닌 것 같은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게 8시 10분쯤입니다. 좀 어둑어둑해졌을 텐데요. 중문 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이제 주행하던 1톤 트럭이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단에 앉아있던 4명의 사람들을 친 건데요. 이때 세상에. 70대 노부부, 그리고 5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대 남성은 이걸 보고 딱 피했는데요. 그 3명의 70대 노부부와 50대 여성은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저 서 있던 분이 아마 20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너무 이제 끔찍해서 그 직전까지만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찍힌 모습 보면 서 있던 분이 몸을 피하는 장면이 잠깐 포착이 됐잖아요. 아마 그분이 20대 남성 같아요. 나머지 분들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당시에 피해 현장이 정말 처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화단에 왜 앉아있냐면 다들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히 여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저 가해 트럭이 1톤 트럭입니다. 네. 저 1톤 트럭에 아무런 방어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3명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정말 처참했는데 네. 먼저 그 현장에 있었던 70대 노부부는 그 현장에서 사망을 아우,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나머지 피해 여성인 5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요. 아이고, 앞서서 어떡해요. 말씀하신 한 명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가까스로 저 상황을 모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사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란 말도 있듯이 그 몸을 가까스로 피했던 그분도 지금 마음이 정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요? 글쎄, 그분 생존하신 분이 오히려 더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은 거의 같은 운명이었죠. 같은 그렇죠. 장소에 이렇게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다 보니까 본인은 그래도 20대니까 이제 반사신경이 있고 또 더군다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공공을 피했는데 나머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두
그래도 이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거나 또 뭐 이제 결국 사망하시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중상이었나요? 한 분은 그러다 보니까 중태입니다. 네, 네. 중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0대 청년이 이제 지니고 다니는 트라우마는 아마도 인생 한참까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까지 아마 이 장면이 계속 연상이 맞아요.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피해자분들 중에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70대 노부부셨대요. 지금 이게 다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70대 노 부부는 사고가 난 지점 인근의 해수욕장에서 감귤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오셨다고 아유. 하는데요. 10여 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고 현장도 보면 이제 감귤들이 이렇게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아우, 모습을 볼 수 세상에. 있는데, 아이고. 이게 아마도 상점에서 팔던 감귤을 또 갖고 가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근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두 분이 굉장히 그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하셨고 항상 평소 이제 상점들이 여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이제 장사를 또 하셨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 아는 사람한테 이런 또 변을 당했다는 게 최단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인 70대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감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게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은 진술을 하고 있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자의 노점상 인근에서 음료를 팔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이렇게 노점상을 운영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70대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날 힘든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앉아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본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고 웃으면서 인사했던 가해자로부터 이러한 끔찍한 범행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 바닥에 놔둔 귤을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노부부는 그 사고 현장에서 불과 3분 거리에서 중문 관광단지에 저희가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10년째 저렇게 장사를 해오시던 분인데 택시를 기다리던 참이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장사를 마치시고 댁으로 들어가시려고 택시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김기혁 아나운서. 그런데 저 트럭 운전자 대체 왜 저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해자도 아시다시피 그 근처에서 상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장사를 네.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일을 마쳤나 봐요. 먼저 일을 마치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한 아이고. 150m 정도를 운전을 하다가 이들 노부부 그리고 50대 여성을 덮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 지금?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취도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정도의 만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음주만 한 것이 아니라 면허도 없었습니다. 면허가 근데 왜 없었냐? 네. 이 음주 운전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왜 이럽니까? 진짜 이수정 교수님, 왜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이 못된 버릇을 왜 못 고치는 거예요, 진짜? 글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병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그마치 0.1이 넘을 정도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소주 몇 잔 마셔서 이런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그 전에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번에 또 하는 걸 보면 알코올 의존증 뭐 심하게는 중독까지도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절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예. 진짜로 자신의 이런 무절제한 음주 습관, 음주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요. 지금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단단히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체포된 다음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합니다.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이 실무도 0.08%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네. 이 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등이 아니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형 기준상 이 가해자는 징역 6년에서 10년 정도 선고가 예상됩니다. 한 집안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 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족들, 그 노부부 유족분들한테 100배 사죄하는 심령, 평생 사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50대 여성 지금 의식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꼭 병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한 집안을, 두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처참한 음주운전 사고 다시는 전해드리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6월 6일이었습니다. 내산미동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나섰던 40대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벌초를 나섰으니까 장례를 치른 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발견을 한 곳이 묘자리가 아닌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묘자리가 아닌 곳에서 뼈 조각이 나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이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조사를 나와 봤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시신이 나체인 상태로 굉장히 얕게 묻혀 있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시신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매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경찰은 이것이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시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즉각 경찰과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벌초하러 갔다가 발견했으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목격자분 얘기, 인근 주민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벌초에다가 그냥 뼈가 뭐가 나온다고 신고한 거예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하나가. 경찰이 와서 이거 파니까 유골이 나온 거지. 젊은 애라고 그랬는데.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게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백골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국가수 부검이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네. 일단 15세에서 17세 나이로 추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 시기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키와 혈액형이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또 심한 충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돼서요. 신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전단지에다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저렇게 네. 공개해서 전단까지 만들었군요. 네, 네, 옷이 있으면 옷까지 같이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네,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 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하여 답하겠습니다. 국민청문회의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운동학원 땅 담보로 식사 사채를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직문단에서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밖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실망한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흘 동안 청문회 열면은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항 같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출근했고요. 다시 백골 시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백골 시신 발견됐을 때 수배 전단까지 만들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그 수배 전단을 좀 보시면서 좀 특징, 당시에 좀 특징 좀 짚어볼 대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치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 충치가 좀 심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옷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지품 중에 반지하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단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전단지를 통해서도 만들다고 하더라도요. 수사를 할 때 이 나이 연령대의 가출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미발급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15개 항목들을 저희가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이때 38,000명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하던 중에 한 1만여 명 정도 검색을 하고 있었던 중에 비군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신원이. 네. 지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비군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비군의 SNS를 통해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비군이 이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군의 가족의 DNA와 확인을 통해서 이 신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요. 물론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게 상당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싹한 사건인데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압축하는 과정은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단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백골 시신을 발견하긴 했지만 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수배 전단 내용을 보면 신원 불상 변사자 남성인데 공개 수배한다. 사건 개요는 올해 6월에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오전에 경기도 오산 내산미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처럼 옷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하셨죠. 나체 상태로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보니까요. 생전 치아 상태예요. 2018년 기준 15세에서 17세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이게 진짜 국가수 기법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O형인 거 알아냈고 신장도 164에서 172cm로 추정된다. 역시 경찰 출신인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저 국가수의 부검 결과 대략적인 신원을 이 정도까지 파악하는 것도 일단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체 정보는 지문뿐입니다. 아하. 이 정도 국과수가 확보해놓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네. 이 정보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면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동안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하. DNA 등 그리고 치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결국은 SNS 등을 통해서 그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네.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가 이제 후다닥 설명을 드리니까 저걸 토대로 찾았나 보다 하겠지만요. 경찰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대조군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찾았을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인, 장기 결석자. 왜냐하면 15세에서 17세 전으로 추정된다니까 미성년, 학생일 수 있겠구나 해서 장기 결석자, 비슷한 연령대 가출한 사람 이런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 불명 B군의 SNS에서 해당 반지 낀 사진, 저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 백골신 옆에서 발견된 반지와
비슷한 반지로 보이는 저 반지를 낀 사람을 SNS에서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DNA를 대조했더니 신원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네. 정말로 이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만 이 백골 시신 그러면 정말 신원 확인됐어요.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한 겁니까? 그럼 이 시신은? 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거슬러 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 친구 피해자는 네.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하고 여러 번 이제 가출을 하다가 지금 이 이제 나머지 친구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3명은 20대였고요. 이들이 하던 일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인데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사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어린 이제 그 10대 청소년을 네. 만 16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네. 이 친구를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 조직에 끌어넣어서 이제 가출 패밀리 소위 이제 가출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공동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꼬리가 길어서 경찰이 이제 이런 온라인 사기 같은 것들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제 16살짜리 아이로부터 이제 진술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불어라 했더니 이제 공범이 3명이나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사건화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명은 이제 처벌을 받기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 3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진술을 했던 네. 이 친구를 징발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는 아이를 결국은 폭행해서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매장까지 했는데 지금 경찰이 다시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낸 거죠. 네. 사건 수사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DNA를 확보를 해서 국가수로부터 일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 지금 이런 끔찍한 이른바 가출팸, 집을 나와서 같이 살 때는 언제고 이 사건 말고요. 다른 범죄로 걸렸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데 이 숨진 피해자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다 경찰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싹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중벌이 내려졌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의한 살인입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을 약취 유인했고요. 이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서 제3자의 실력적인 지배에 두는 거예요. 지금 가출한 청소년들을 속이거나 폭행 협박을 해서 이 가출 패밀리에 가입하게 해서 범죄 조직에 이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의한 살인으로 네. 좀 더 가중 처벌돼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네. 저 피해자만 없애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자기들의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있는 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사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도로인데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고 운전자가 내려서 사태를 파악합니다. 사고 난 거예요? 네. 예, 주변에 시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번엔 버스에서 시민들이 내려서 이 차를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 승용차가 덮친 곳에는 이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 여성이 이제 깔려있자 시민들이 모여서
이 차를 밀어내려는 모습입니다. 구급차도 세상에. 도착해서 네네. 사고를 이제 수습하려는 모습이고요. 네. 이 차량 밑에는 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의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 승용차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덮치면서 이 여성이 밑에 깔리게 된 건데요. 아유. 안타까운 소식은 이 여성이 임산부였습니다. 임신하고 있었던 예, 상태예요. 예. 아이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굉장히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 지금 다리가 좀 많이 다친 상태라고 해요. 예. 지금 현재 세상에.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게 지금 저 여성 임신부와 또 복중에 지금 아이는 어떻습니까?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다행히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요. 임산부는 좀 다리가 많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세상에 지금 인근 병원으로 이제 앞서도 보세요. 119가 와서 저 무거운 차를 이제 빼냈고 그 임신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당시 구조대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리 다 복합골절이고요. 복합골절에 발목도 많이 골절대가 돌아가 있는 상태고 밑에 정강이 뼈 양쪽 다 뼈가 다 부러져서 지금 현장에 사고 당시 사진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진만 봐도요, 얼마나 정말 참혹한 현장이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차량에 이 임신 6개월인 상태였던 이 여성이 이 벽 부분하고 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리 부분을 아주 심하게 다쳤는데 혹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상태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이 여성 병원으로 옮겨져서 8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8시간 동안 수술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다리 상태는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두 다리를 절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수술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 여성은 이 고통 속에서도 뱃속에 아이 걱정뿐이라면서요,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이 아이가 있으면은 뱃속에서부터 아이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더 이제 소중한 이유가 결혼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난임으로 고통받았다가 겨우겨우 얻은 아이인 거예요. 정말 보물 같은 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6시간을 극심한 고통에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무통주사도 맞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나 내가 무통주사를 맞으면 아이에게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무통주사도 반려하고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뱃속에 태아는 무사하대요. 그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8시간 수술 받고 깨어난 이 여성도 먼저 아기 상태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는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다리가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통주사도 반려하면서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가족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그녀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어요.
정말 이수정 교수님 가족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마음이 찢어지죠. 뭐 저는 이 엄마 심정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임신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팔딱팔딱 뛰는 심장 소리 영원히 못 듣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엄마의 선택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원인 제공한 사람들 대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뭐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가족들이 아주 붕괴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당장 지금 이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지금 맞아요. 하든지 해야지 지금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네. 8시간에 거친 큰 수술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회복 단계일 텐데 지금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아직은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임신부, 이 여성의 두 다리를 정말 이런 표현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절단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가족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보세요. 그 얘기, 가족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단하자는 걸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한 번만 수술이 더 해보자고 수술 들어가 있는 지금 수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산모가 아기 지키자고 이렇게 무통 주사 같은 것도 자꾸 마다하면서 꼭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해자는 뭐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정말로 가슴이 저도 지금 점이 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가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70대 고령자였습니다. 이 고령자라서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령자가 이 사고를 낸 이후에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연락이 없고 사과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국민청원에 이 가족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내 가족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의 가족은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 이 가해자는 본인의 변명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는 것이 가족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과 안 할까요, 김유희 판사님? 운전자 자체도 이 상황에 당혹스러울 수 있고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브레이크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몰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책임을 진다라는 건요. 피해자 가족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2의 상처를 더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이렇게 숨어서 있어? 이거 자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상처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두 다리만은 절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두 발로 서서, 두 다리로 서서 아이를 안아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분들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이런 내용도 덧붙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리고 운전자는 지금 한 명의 여성만을 다치게 한 게 아닙니다. 뱃속의 아이도 다치겠다는 걸 생각을 좀 해야겠고요. 맞아요.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청원 글에는 가족들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당한 비극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글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운전자는 72살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아니 그럼 나이 많다고 다 운전이 미숙하단 말이야 라고 저희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이렇게 처참하게 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가 2008년에 비해서 2017년에 10년간
1.63배 증가를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 역시 지난 2016년 17.7%에서 2018년 22.3%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경찰청장이 신체 능력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도심부 운전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아니고 나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요,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운전자가 못 보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은 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일단은 눈물로 진짜 눈물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세상에 지금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이부터 걱정하는 이 임신부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 먼저 하고 그다음 처벌을 달게 받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